이제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로 다시 묶이고 막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전에 막 강남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좋았다고요. 그래서 계약이 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재지정이 되면서 다시 또 거래 손님들이 뚝 멈춘 상태. 그래서 나중에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이 부동산에 대한 그 반응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빨리 오는지 바로 느낄 거예요. 그런 뉴스가 있는 순간부터 벌써 반응이 다 틀려요. 달라져. 확 180도 달라져. 그 전에 막 강남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여파가 저희 동네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13억에 내놨던 사람이 딱 1억 올려갖고 14억 이래. 당장. 분위기 좋아갖고. 근데 이제 갑자기 저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또. 그렇다고 당장 13억이라고 얘기는 못하지. 근데 문의 전화가 뚝. 그래서 참, 반응이 엄청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이만한 호재, 악재, 이게 다 막 시장에 반영이 돼요. 우리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반영이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화통을 보면. 전화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7문제 정도 아이고, 이거 왜 그래?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거래 신고제도, 임대차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가제도 이거 있잖아요. 포상금제도 이렇게 쭉 있는데 요곳에서 2문제 이상,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인데 임대차 신고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내용이 적어요. 외국인 특례는 1문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제 한 10,000원이 나오면 2문제 정도 보셔야 돼요. 포상금제도 1문제 정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 7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래 신고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장 저기서부터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자, 요 목적 이런 것은 시험에 이제 나온 적도 없고 써져 있긴 합니다만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258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2줄 있잖아요. 2줄. 박스 바로 밑에 2줄. 읽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목적이. 요거 놔주세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제도의 개요 그랬습니다. 이 제도 전체적인 걸 좀 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다 이렇게 많이 하죠.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전세 이런 건 아니고, 매매했을 때, 계약서 쓴 날부터, 계약일이라고 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가 등을 신고해라. 요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면, 부동산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 쫓아가서 한다. 요게 신고관청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거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동안구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예를 들어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그 동안구에 있는 중개업소 상님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냐면 요 동안구청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과천시청에 가서 한다고. 물건지에 가서 한다고. 동안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동안구청에 가서 한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고 부동산 사장님의 사무소 있는 곳의 시군구청장을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실 거기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불러요? 등록관청. 응? 그러니까 등록관청이란 말하고 신고관청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등록관청은 뭐가 기준이에요?
중개사무실이 있는 곳. 근데 신고관청은 물건지라고, 물건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 그래야 돼. 신고관청에. 그러면 물건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3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과천시청에 가서 신고했다 그러면 과천시청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어떻게 끊어줘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고 그래. 발급. 근데 즉시란 말도 있어요. 즉시 발급해 준다 그러면 틀리다고 해야 돼, 여러분. 즉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 이게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지체 없이는 그날 중으로 늦으면 다음 날 정도까지 조금 시간을 주는 게 지체 없이야. 그러니까 즉시란 말은 글자도 두 글자밖에 안 되죠.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는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글자 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난다 이런 얘기죠. 예? 어제 이제 제 대학 후배가 혼자서 이제 셀프 등기하러 등기소로 간 거야. 예? 갔더니 갔다 온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 갔더니 그 등기 공무원이 되게 떽떽거리더래. 그 이론하고도 별 상관이 없어. 이거 뭐 안 가져왔는데요 해서 뺑뺑이를 돌린 게 나는.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친구도 공부를 좀 한 친구인데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가져오라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서류 가져갔는데 그건 던져버리고 그건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인 등기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왜 그러냐 이거 이론하고 틀리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친구인 등기 공무원이 우리는 원래 그래. 그러는. 법원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법원 공무원들이 되게 불친절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남시청 가고 최근에 세무서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는 엄청 친절해요. 근데 법원 공무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왕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는 국민한테 평가받을 일이 없어. 근데 하남시장이나 이 사람들은 국민의 표를 얻어야 돼. 그럼 국민한테 굽신거려야 돼. 근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 국민한테 원성을 사면 자기 표가 날아가. 그래서 쟤는 가끔씩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야, 지방자치제재 해갖고 뭐 지방 의원들한테 뭐 월급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이렇게 막 되게 비난을 많이 하셔. 하는 일도 없는데 돈 준다고.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좀 들어가도 그 이상을 뽑아내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둘레길 많이 만들잖아. 혹시라도 국민이 뭐 민원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귀담아 듣잖아. 근데 대통령이 꽂아봐봐. 국민 소리는 안 들어.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법원장을 국민 손으로 뽑자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걸 들었겠어요? 30년 전에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어. 법원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봐. 그럼 법원장은 어떻게 했지? 국민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 밑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 야! 머리 숙여. 공무원이란다. 국민한테 잘해. 너 국민한테 뭐 민원 들어오면 너 이거야.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있어. 법무사가 만약에 그 서류를 들고 와서 한다고 해봐. 엄청 친절합니다. 일반 국민이 우리 셀프 하겠다고 하면 너네들이 뭘 알고 해? 여기 갖고 와.
자기도 하나도 모르면서. 여기 갖고 와. 그럼 뭐 알아? 가져오면 가져가야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공무원 계신 분, 특히 법원 공무원 계신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뭐, 기분 나쁜 건 맞지, 뭐. 자, 등기본이 갑자기 또, 이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난다고.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검증해. 신고사항이 제대로인지를 검증한다고. 이거 누가 검증할까?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필증 주고 나서 신고관청이 스스로 사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검증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필증은 끊어줘. 등기 내도록 해. 그래 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결과를, 이거 너무 싸게 지금 신고 들어왔는데, 실제 시세는 그게 아닌데, 뭐 14억 정도 되는데 막 12억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의심스럽잖아. 그죠? 그럼 어디에다가 통지 이제? 세무서에다가 통지를 한다고. 뭐 하라고? 세무서에서 세금 매길 때 좀 제대로 좀 잘 보고 하라고. 좀 주의하라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통보해줘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세금하고 관련돼 있어. 세금.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세금 얘기가 아니야. 투기 목적 갖고 거래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야. 근데 거래신고제도는 세금이야, 세금. 이게 2002년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잘 만든 내용이죠. 탈세를 막는 거죠. 잘 만들었어.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티격태격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했지. 다운계약서 쓰기 힘들게 된 거잖아 이게. 나라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 그래도 또 뭐 다운계약서 씁니다. 근데 이제 검증을 할 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게 됐어. 아이고 진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국장의 그런 그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신고관청은 요 검증 결과 있죠. 요것을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요. 그럼 도지사는 누구한테 보고할까?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국장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도지사는 허수아비고 그냥 징검다리고 국장이 이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야, 신고관청, 너 엉터리 하지 마. 엉터리로 했네? 다시 해. 재검증합니다. 재검증 명령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여기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상전이 있는 거예요. 얘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그러면 다시 내려보낼 수 있어. 골치 아프지.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 놔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층인데 얼마에 거래됐다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거래돼야지. 차이가 너무 나면 소명하시오 이렇게 날라와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도니 전체인가. 자,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합니다. 하나씩. 이제 다 끝났어.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258페이지 보시면 거래신고 대상이라고 돼 있죠. 이 거래신고 대상은 자, 칠판으로 일단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급계약. 아이고. 칠판 보고 교재 볼게요. 요 공급계약이 분양계약이에요. 분양 받았을 때, 아파트 분양 받았을 때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 자격이 생기는데 그 지위 자격을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뭐 했을 때? 매매. 건물을 매매. 토지 매매.
공급계약은 이 자체에 매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을,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그러면 분양받을 때 공급계약서 쓰잖아요. 그거 매매야, 매매계약서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얘가 포함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기계적으로 딱 암기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매매했을 때, 요걸 약간 무시하고, 네 가지를 뭐 했을 때, 매매했을 때 거래신고 대상이다. 끝. 그래서 네 가지를 앞 글자를 따서 토, 건, 공, 지. 네 가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매매. 임대차 이런 거 아니고 매매. 그죠? 다만 추가적으로 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요 8가지 법에 나오는 그거에 대한 분양받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 요 8가지에 나온 거에 요 법에 나오는 법의 근거에서 분양받았을 때입니다. 8가지 법. 그래서 8가지 법 중에 여러분들이 빨간 것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이렇게 개발한 대표적인 것이 문정동이에요. 문정동. 법조타운 있죠, 거기에 그런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되게 많이 보죠. 주택법,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 신도시. 그때 이제 LH공사한테 땅 사갖고 건설사에서 막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지. 재개발, 재건축은 이거 성질이 틀리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비슷한데 이제 막 환지 방식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배우시잖아요, 공법 시간에. 요런 거에 따른 공급계약을 얘기해요.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시험에 나왔던 게 공공주택특별법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말입니다. 이 화살 표시가. 그 다음에 여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경기도에 많죠. 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하죠. 공장 지어서 분양하잖아. 그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산업단지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8가지 법에 근거해서 이런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가 거래신고 대상. 그런데 이런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은 지위를 갖는데 그 지위를 다시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근데 전매 제한이 안 붙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프리미엄을 1억을 받고 다시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요거야.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빠져나간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늘린 거야. 처음에 요것밖에 없었다고. 늘어난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4가지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니까 자 결론 짓고 갑니다. 이거 중개 대상 물건 중에 보면 임목 이런 게 있나요? 임목? 중개 대상 물건 중에 임목 있잖아. 임목을 매매했을 때는 거래 신고 할 의무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 중개 대상물에 임목은 들어가지만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거래 신고 대상 물건 4가지 토건 공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고. 하나만 더. 매매했을 때 신고하라고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신고 의무가 없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도 없고 증여도 계약이죠. 그런 것도 신고 의무가 없고 상속 없고 상속 받았을 때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경매 없어요. 뭐만 있어? 매매. 자, 그럼 정리해봐요.
거기 지금 보면 2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토지 매매계약 가로 1번, 가로 2번 건물 매매계약. 그죠? 매매만 신고무가 있으니까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교환, 증여, 지상권, 저당권, 경매, 상속 이런 것들은 신고무가 없겠다. 요거고. 오른쪽 페이지 가면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무가 있지요. 오른쪽 페이지 그 공급계약은 8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신고무가 있더라.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은 3번, 4번, 6번이다. 그래서 틀리게는 잘 안 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지위 매매계약이에요. 지위 매매계약. 자, 그러면 신고 대상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는 거. 칠판 보시고 교재 정리할 거예요. 신고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을 때는 직거래했을 때 직거래라고 봐야지.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고 중간에서 중개사가 소개시켰을 때는 누가 신고무가 있고 중개사가 있고 이 말이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직거래하는 케이스가 많겠어요? 중개사가 소개시킨 경우가 많겠어요? 소개시킨 경우가 많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요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대부분 누구의 의무다? 중개사의 의무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직거래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 그 당사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다. 그럼 원래는 신고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지. 원래는 그 신고할 때 써먹는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매도인도 신고서에다가 도장 찍고 매수인도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둘 다 도장 찍어서 이 서류를 갖다 내라 이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공동신고죠. 그때 공동신고한다는 것은 둘 다 도장을 찍는다는데 도장 안 찍고 사인해도 되느냐? 된다. 서명만 해도 돼. 아니면 도장을 꽉 찍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인만 해도 되고 도장만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해야 돼. 근데 매도인이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그 금액에 신고 못합니다. 이렇게 뭐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럴 수 있잖아. 자기 거부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매수인 혼자만 해야 돼. 만약에 이걸 안 하면 500만 원이야. 이 과태료야.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은 과태료 맞으면 억울하잖아. 자기는 신고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다. 매수인 단독.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서명이나 또는 날인을 매수인만 하면 되죠. 이때도 사인만 해도 돼요. 누가? 매수인이. 아니면 도장만 콱 찍어도 된다 이 말이야. 또는이야. 자, 그런데 요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야. 하나가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한쪽이 뭐예요? 거부했을 때죠. 지금 예를 들었죠, 지금? 한쪽이 거부했을 때는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어.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단독 신고야. 국가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LH공사가 아파트 분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L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쳐. 분양받은 게 공급계약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LH가 매도인 입장이 되고 여러분은 분양받은 매수인 입장이 되니까 LH하고 여러분이 공동신고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런데 LH공사가 이거 신고할 때 LH공사가 뭐 거짓말을 신고하거나 뭐 이런 짓 안 하겠죠? 그래서 LH공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 등에 들어가죠. 국가 등이 일방이 신고하면 오케이 받아주는 거예요. 일방이 뭐일 때?
국가 등일 때는. 합리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L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신고무가 없어. 누가 알아서 다 해. LH공사가 하는 거지. 국가가 분양하는 걸 만약에 분양받았어. 그러면 근데 이제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걸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건 틀리지. 그때는 여러분하고 그 분양한 그 민간 건설사하고 뭐예요? 같이 해야지. 아시겠죠? 두 가지만 예외.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 이거죠.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우리 개업공인인증사는 사인만 해도 돼. 여기도. 아니면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여기.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공동중개가 참 많죠. 부동산 두 군데 끼는 경우가. 그러면 부동산 두 군데 끼었을 때는 두 군데 다 어떻게 해야 돼? 서명이나 날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요 실거래가 신고물 위반해서 과태료 2번 받아봤는데 한 번은 우리는 서명을 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쪽 물건지 부동산에서 안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제출해야 될 건데 우리는 미리 서명을 해놨어. 그러면 물건지에서 자기도 서명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안 한 게 됐지. 우리도 물게 됐지. 그래서 그때 저 물건지 부동산에서 우리 것까지 내줬지.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내준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 근데 만약에 그렇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뭐 당신한테 나오는 거 당신이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싸움 나죠. 그리고 다시는 저 사람하고 안 본다 그러겠죠. 응?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받고 자 259페이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봅니다. 당사자가 아래쪽 당사자가 신고무자다. 원칙은 공동신고다.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자, 근데 넷째 줄에 보면 외국인 포함이라고 돼 있죠. 외국 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까요? 네, 그 말이에요. 외국 사람도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직거래 했을 때는 제일 끝줄 봤죠? 끝줄? 259페이지 제일 끝줄을 본 거예요, 지금. 제일 끝줄 부분에 위에 세 줄을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가로 1번에 세 줄,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셋째 줄까지. 자, 넘기시고. 예외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예외는 단독 신고하는 거죠. 두 가지 경우죠. 동그라미 1번. 일방이 뭐일 때?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겠다.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 주의할 건 시험 출제거리는 그 밑에 박스입니다. 이렇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박스에 1번 형광펜 칠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안 냅니다. 원래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어서 신고서만 내고 끝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뭐예요? 계약서 사본을 내야 된다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갑니다. 밑에 중개사 나왔죠? 중개사도 신고무가 있는 경우가 뭐 대부분 많죠. 첫 줄 보시면 가로 1번 첫 줄 개공이 몇 조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계약서 써줬을 때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고해야 되겠다. 개공이 신고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어요. 이때도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넷째 줄에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로 2번처럼 공동중개가 많죠. 그럼 공동중개다 그랬을 때는 공동중개한 개공 모두가 다 신고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복습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제 신고 방법. 칠판 보고 교재 볼 거니까 교재를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신고할 때는 직접 갖다 내는 방법이 있고 신고서를
구청 가서 직접 내는 방법이 있고, 제출 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대행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심부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 갖다 내는 방법이 있고, 대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하시겠어요? 대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무가 있다면. 이거 잘 없어. 직접 하지. 왜냐? 직접 할 때,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가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 사이트가 있어요. 신고하는 사이트가. 그러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심부름 시키고 앉아있어. 그쵸? 그래서 보통 요걸로 해, 요걸로. 현실은.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시험은 거꾸로야. 대행할 수 있다. 여기를 물으면서, 이건 직접 걸어가서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걸어가서. 그래서 방문만 되고 인터넷으로는 제출 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차이점. 저 제출 대행을 뭐로 기억하시라고? 걸어서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느냐? 당사자 케이스는 적으니까 바로 요리가요. 중개사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누가 제출 대행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중개사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누가 대신 심부름 해줄 수 있죠. 걸어가서 법조문상 소공이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심부름 해줄 수가 없다고 출제가 됐었지. 그러면 소공이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는 소공은 심부름 하는 건데 중개사 사장님의 위임장 있어야 될까? 없어도 돼. 예. 보통은 이렇게 대신 갈 때는 위임장 갖고 가야 되는 게 원래 왜 없어도 된다고 그럴까? 관청에 가면 그 사람이 일하는 중개사무실이 어딘지가 뭐예요? 나와버려. 그쵸? 저 고용신고 하잖아. 고용신고 할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소공의 신분증을 딱 확인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 이름만 딱 치면 어느 사무실 일하는 사람이 딱 나와버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장님이 신고하는 거지. 대신 들고 왔을 뿐이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별도로 갖고 오라고 그러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이 소공은 걸어가서 해주는,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거 아니야. 걸어서 심부름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제출 대행은 소공만 할 수 있어. 중개사의 소공. 보조는 안 되고, 위임장 필요 없고, 여기가 핵심이라고. 방법상. 자, 여러분 교재 정리할게요. 262페이지 가시고. 저는 이제 나눌 때 직접 제출과 제출 대행으로 나누고, 가로 2번에 제출 대행일 때도 가만히 보면, 가로 2번에 261페이지입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위주로 보셔야 돼요. 개공이 신고무자일 때는 첫 줄요. 둘째 줄까지 밑줄이죠. 위임을 받은 누가 제출 대행해 줄 수 있겠다? 소공이다. 보존 안 된다는 뜻이죠. 소공 신분증 보여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보존은 제출 대행할 수가 없다. 근데 특히 다섯째 줄 보면 제출 대행을 소공이 하러 갈 때 다섯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방문 신고하고 전자문서 방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리고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뭐 전자문서 방문 이건 구별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갑니다. 신고 기한 아까 한 겁니다. 가로 1번. 계약일로부터 며칠 안에 하시라?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예요. 조심할 것은 잔금일로부터 30일 그러시면 안 돼요. 계약 체결일 그걸 형광펜 칠해 놓으셔야 돼.
쉬운 것 같지만 거기를 바꿨을 때 어려워요. 첫 줄에 보면 계약, 거래 계약 체결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둘째 줄에 보면 형광펜 어디 칠해야 되냐면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나오죠. 거기가 형광펜이란 말이에요. 30일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큰 2번 가시면 어디 가서 신고하냐?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은 첫 줄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다. 근데 첫 줄을 보시면 가로 안에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을 얘기하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가로 안의 내용까지 알아두시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은 어디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세종시잖아. 특별자치시장. 세종시밖에 없잖아. 그러면 세종시에서 실거래가 신고한다 그랬을 때 어디 가서 해야 돼? 100%. 세종시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세종시장한테 가서 하는 거라고. 요 시장에는 세종시장 포함되죠 지금.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야. 그때 제주도에 가면 시가 두 군데 있어. 제주시가 있고 밑에는 서귀포시야. 그러면 이때 실거래가 신고는 제주시 관할일 때는 물건지가 제주시장한테 하는 거고 서귀포시 관할일 때는 뭐요? 서귀포시장한테 한다 이 말이요. 여기가 시장이라고 아셨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만약에 동안구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동안구에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동안구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동안구청? 거기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만 시장이 되는 거야. 구가 있지. 그러면 뭐예요? 구청장이야. 동안구청장 가야지. 안양시청 갈 일이 아니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가시면 신고사항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걸,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교재하고 번갈아 가면서 볼게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몇 번이냐면 다하고 라예요. 지금 263페이지 박스 오셨죠? 다가 뭐냐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다. 하나 다 할 때 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예요. 라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예요. 라. 근데 그건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뭐예요? 종류밖에 없죠. 그 다하고 라를 묶으시고 그게 요 칠판에서는 이거예요. 다하고 라. 소재, 지번, 면적 뭐 이거고 이쪽은 뭐예요? 종류고. 그래서 세부적 내용 가지고 틀리게 안 내니까 절대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구나. 면적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종류가 뭐고 이런 거구나. 신고하는 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자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가번이에요. 인적사항이에요. 가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고. 가번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로 암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날짜는 날일이에요. 날일. 일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한문으로. 일. 요건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냐면 나번이에요. 가나 할 때 나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체결 일자 끝에 나오죠? 중도금 지급 일자 끝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 지급 일자가 3번 나오잖아. 그 일자가 이거잖아요. 근데 일자를 갖다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날짜로 바꾼 거예요. 날일자다. 한문 아시죠? 날일. 날 일자고 또 이렇게 옆으로 퍼진 것도 있잖아. 또 한문 중에 가로 왈자 또 있잖아. 한문이 어려워 하여간. 그래서
날일자. 예. 그 다음에 요게 가나다라 마 같아요. 마번이 뭐가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실거래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실거래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신고사항이에요.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이거 주로. 마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칠판으로 치면 중이야. 중은 뭐냐면 중개사야. 중개사는 뭐 하는 분? 소개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요게 몇 번이냐면 아야. 제일 밑에 가면 아 있죠.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하지만 줄일 때는 중개사 그래버려요. 중개사의 반가로 1번 인적사항, 반가로 2번 중개사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또 뭐예요? 소재지.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개사에 대한 뭐예요? 정보 그러면 돼요. 중개사 사장님에 대한 정보예요. 요게 중이에요, 중자요. 그 다음에 요 위자가 있는데 요 위자는 거기 지금 뭐냐면 4번입니다. 4. 이건 아였고 4가 뭐냐? 4가 뭐냐면 네 줄 막 길죠. 그렇지만 다 필요 없고요. 넷째 줄 끝에 가봐요. 4의 넷째 줄 끝에 가면 위탁관리인 나오죠.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에요. 그럼 인적사항은 생각지 마시고 위자는 위탁관리인 얘기예요. 여기는 이해만 해주세요. 외국사람 같은 경우 필요해요. 아까 외국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 근데 외국사람은 지금 주소가 사는 곳이 외국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딱 외국사람이 했을 때 요거 지금 보완하세요. 그런 우편물 보내야 돼. 소명하세요. 우편물 보내야 돼.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외국으로 보내야 돼. 외국으로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금방 보낼 수 없잖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우편물을 대신 받을 사람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위탁관리인이다. 이거 늦게 생겨서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이니까 보내려고 했더니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게 행정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네. 그래서 뭐예요? 위탁관리인을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적사항. 위자 기억하셔야 돼. 위탁관리인. 그럼 위탁관리인을 안 정할 수도 있어요. 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안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보내야 돼. 그냥 또. 예, 근데 조금 편하게 하려면 위탁관리인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 위탁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자는 여기서 뭐냐면 몇 번이냐면 바번이에요. 바번에 보면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조자에다가 조건 기한할 때 조건이나 할 때 조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래서 요게 공통 기재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앞에 여기 가나다라 마까지는 필수적인 신고사항이고 뒤에 요 뒤에 3개 있죠. 뒤에 3개는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신고사항이야. 왜 그냥 직거래하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개사 없이. 직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없잖아. 응? 현실은.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될 수가 없지. 직거래했을 때는 중개사는 빠져야지. 신고사항에서. 그 다음에 위탁관리인. 외국 사람이 정했다 그러면 위탁관리인 주소로 보내면 돼. 근데 안 정하면 외국 보내야 되는 거죠. 위탁관리인 안 정했을 때는 신고사항이 될 수가 없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할 수도 있지만 안 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조건 기한 안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신고사항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신고사항에서 빠질 때도 그렇지. 그래서 이건 임의적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랬거나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신고사항이야.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절 아시죠? 절간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위, 이자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중이 좋아합니다.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위 좋아합니다. 이게 공통신고사항의 제일 위에 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넘기시고. 자, 추가 신고사항이 나와요. 추가 신고사항이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 추가 신고사항은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거기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가하고 나가 있죠. 가가 뭐냐면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뭐예요? 조달 계획이지. 조자가 뭐의 약자라고요? 조달 계획이다. 돈 어디서 나서 산 거야? 너 도대체. 자금 조달 계획이다. 조자입니다, 이게. 여기도 조자가 있지만 이곳은 조건기한이고 여기는 조계사 입구할 때 조자는 조달 계획이다. 어디서 돈 나서 산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번은 뭐게요? 나번. 이건 가고. 나번은 거기 보니까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하면 주택의 뭐예요? 이용계획. 너가 들어가 살 거야? 아니면 새 놓을 거야? 뭐 이런 거지. 직접 들어가서 한다면 좀 그런데 만약에 새를 놓는다 그러면 투기 가능성이 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택의 이용계획과 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자고 이걸 입주계획이라고 하자고. 입주계획이라고 우리끼리 불러 이걸. 나번을 입주계획이라고 하자. 왜 그러냐면 조문은 주택의 이용계획이라고 써져 있지만 요걸 신고하는 서식의 이름이 입주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 신고사항이야. 추가 신고사항인데 이게 추가 신고사항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첫 줄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 줄에 보면 실거래가가 얼마 이상인 주택? 6억 이상인 주택이라.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에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이 두 가지가 늘어 이 말이에요. 이때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따지지 않고 하여간 실거래가가 6억부터는 주택일 때는 두 가지가 신고사항이 늘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너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매입한 그 돈의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상대방 근거 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찔끔 뜨끔 안 그래? 불법적인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신고하라고 그러면 평화로워. 근데 여기까지 신고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첫째 줄 끝부분에 가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야. 요거 1번 이렇게 써두시고 방금 전에 읽은 건 2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요게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식으로 규제지역이에요. 여기 두 군데가. 규제지역 안에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신고사항이 추가돼. 반세무조사야. 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 요 두 가지에다가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재에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한번 동그라미 3번을 하나 더 써봐요, 여러분. 옆에다가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예요.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다 그랬을 때는 신고사항이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더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금액도 안 따져. 지역도 안 따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인 가지고 투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 저기 뭐 경상북도 봉화군이 군이겠죠. 봉화군이죠. 봉화군에 가서 3천만 원짜리 조그만 단독주택을 매입했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몇 가지게? 법인이 봉화군 그 오지에 가가지고 3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그러면 신고사항이 몇 가지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가 몇 가지요? 가지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잖아. 8가지로 끝나지 않고 봉화에 있는 단독주택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신고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추가돼서 10가지가 되는 거야. 10가지가.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지역을 안 따져. 금액도 안 따진단 말이에요. 제일 세요 규제가.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만 2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갖다가 암기해 버리셔야 돼. 입에 붙여서. 6억주, 조가주, 법인주. 이 주가 뭐예요? 주가 뭔 뜻이에요? 주택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암기할 때는 술주자로 기억하셔야 돼. 6억주, 모가주 말고 조가주, 경주 법주 말고 법인주. 이렇게. 경주 법주가 뭔지도 또 모르죠, 또. 옛날 술 이름이요. 자, 6억주, 조가주, 법인주일 때는 2가지 추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신고사항에서 2가지 추가되는 경우가 제일 핵심이요. 근데 하나 더 있어. 3단계. 그게 뭐냐면 빨간 거 있죠. 빨간 건 뭐냐면 그 박스에서요. 264페이지 박스에서 가로 2번 박스, 동그라미 1번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이 아니고 증명자가 들어가. 이건 이제 거의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증명서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서 돈 나서 샀어? 그러면 적금 깼어요 하면 끝이야. 위에 건. 근데 밑에는 어디서 돈 나서 샀는지 증거 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금 해약한 그 서류 있죠? 그걸 갖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더 뜨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만 이 빨간 게 필요하냐면, 동그라미 2번이 필요하냐면, 그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매입했을 때야. 어디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그때는 금액도 안 따져요. 요 증자가 뭐냐면 요 증명자료의 증자예요. 그러니까 증명자료를 내야 될 경우는 딱 한 가지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매입했을 때죠. 응?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증과주. 증명자료 내야 될 것은 증과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입한 거. 금액 안 따지고요. 그래서 3단계로 딱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단계로 딱 나눠서.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상가 매매했을 때, 자, 상가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 상가 매매. 하지. 이거 건물이잖아. 매매했으니까 거래 신고하죠. 이럴 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가지다? 8가지다, 10가지다. 상가니까. 제일 위에 걸로 끝이요, 그냥. 8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 주택이죠, 지금 여기. 6억주, 조가주, 법인주, 증과주, 주잖아. 그럼 상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 거래 신고하겠지만 신고상은 여기서 끝. 오케이. 참고로 오피스텔 매매하는 경우, 오피스텔 가끔씩 이제 조그만 것들 거래되거든요. 오피스텔 매매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상은 몇 가지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그래도 8가지예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끝이에요.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큰 2번에 제목이 뭐로 달려 있어요? 상가하고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죠? 얘는 공통사항, 아까지만 신고사항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면.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땅이요. 땅. 266페이지. 땅 해볼게요. 이번엔, 저번에 안 했었죠? 땅. 자, 토지 매매하면 거래신고사항이, 거래신고무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 매매. 응? 토지 매매, 그러면. 신고무 생기지. 그럼 토지 매매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가지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가지가 기본이고 2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인 거지. 아까 주택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런데 8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토지 매매했을 때 2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 2가지 추가되는 게 조가 뭘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구, 조계사 입구할 때 입은 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용 계획이야. 원래 조문은. 이건 토지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겠죠. 주택일 때는 주택 이용 계획이야. 주택 이용 계획은 실제는 뭐예요? 입주 계획서라는 서류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입자를 땄어요. 일부러 입자를 땄잖아 지금. 근데 이걸 우리 변함없이 그대로 가. 그냥 조계사 입구로 그대로 가. 대신에 이게 토지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 입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땅 속으로 입주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이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일관되게 뭐야? 조계사 입구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2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이거란 말이야. 어떤 경우냐? 2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여기까지 하고 쉬는 건지. 이걸로 해볼까? 토지 전체를 거래하는 거하고 지분을 거래할 때 하고 2가지로 나눠. 그리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 근데 수도권은 뭐냐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이 수도권일까요? 서울. 인천은? 인천광역시도 수도권이지. 경기는?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에요. 여기가 수도권이야. 근데 의미상 수도권이라고 하지 않고 수도권 등이라고 돼 있어. 이 등자 때문에 들어간 게 뭐냐면 세종시예요. 세종시. 등자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 등인데 정확히는 수도권 등인데 수도권에 해당되는 건 서울, 경기, 인천. 등자에 들어가는 게 세종시하고 땡땡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토지 전체를 거래했을 때 토지 가격이 1억 이상이다. 1억부터죠. 그러면 이게 추가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1억부터. 근데 한 필지 땅을 거래하는데 그중에 지분으로 3분의 1 지분만 매입해. 그러면 금액이 얼마든 간에 신고사항이 2가지가 추가돼. 지분 거래일 때는 공동 투자에서 투기적 거래를 많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 거래다 그랬을 때는 금액을 안 따지고 무조건 신고사항이야. 근데 한 필지 땅을 거래한다 그랬을 때는 얼마 이상 해야 돼? 1억 이상. 어디에서? 수도권 등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비수도권 등이야. 요게 구별돼야 되겠죠. 수도권 등하고 비수도권 이렇게. 그러면 아까 들었던 그 봉화 땅을 매입해서. 그럼 여기야. 경북 봉화인가? 그러면 여기야. 그러면 그때는 한 필지 땅일 때는 6억 이상일 때부터 땅가격이 되게 비싸야 돼. 6억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추가. 집은 그것도 6억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 교재에 보면 267페이지 중간 정도의 박스 있죠? 그거 가지고 정리해야 돼. 나머지 뭐 밑줄 긋고 그러면 안 돼. 이 박스 가지고 정리해야 돼. 수도권 등하고 비수도권 등.
수도권 등 그러니까 5군데죠.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 여기 5군데. 나머지는 여기야. 그 다음에 전체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 지분이 있지. 예. 그래서 수도권 등일 때는 1억 이상, 여기는 금액 안 따지고, 저기 비수도권 가면 전부 다 6억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2가지 추가되는 게. 그래서 이걸 전체 지분, 수도권, 비수도권, 요건 기억할 거 아니야. 전체 지분. 예? 수도권, 비수도권. 그래서 요 노란 걸 기억해야 돼. 이 노란 게 0이란 말이 금액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1066 이렇게 얘기해야 돼. 1066년도가 제가 태어난 연도예요. 1066. 왜 안 웃는 거예요? 1066년도에 태어났다고 제가 올해 몇 살이에요 지금? 66년 태어나서 몇 살? 100 몇 살인가? 하여간 됐어 하여간 1066년도 기억하시고 자 쉬겠습니다.